아이 수염 좀 깎고 와. 오늘 할 얘기는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투자를 할 때,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투자가 인생의 굉장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투자에 적용이 되면 인생에도 크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세상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투자에서는 좀 벌었다 싶으면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서 약간 오만함이 생기는데 겸손하면서도 오만한 게 생겨.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베테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 부분을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영화 장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안 보셨으면 삘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에일리언 2 보시면 시고니 위버가 리플리라는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시고니 위버는 예전에도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잖아. 에일리언 1에서 이미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봤잖아. 자기도 고통을 느꼈고. 그리고 에일리언이 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 두 눈으로 봤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해병대 애들은 잘 모르잖아. 해병대잖아. 그러니까 막 건방을 떨고 그러다 다 죽잖아. 그걸 리플리는 내다보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모니터를 보면서 해병대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에일리언을 만날 때 그때 모니터를 보면서 몸속에 이미 에일리언 새끼를 품고 있는 누군가를 봐요. 그때 모니터를 볼 때 벌써 가슴을 부여잡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를 아니까 해병대가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피해자는 kill me 그러거든요. 죽여달라고. 자기한테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그걸 리플리는 공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고통은 학습이 안 됩니다. 매 맞는 것도 학습이 안 되고 제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꾸 맞아서 무뎌진다 라는 개념인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간은 매를 맞을수록 고통을 느낄수록 예민해지기만 해. 그 고통에. 그 고통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뎌지는 게 아니고 이걸 멘탈적으로 터프 잇 아웃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맞으면 맞을수록 더 빨리 통증을 느끼고 더 크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해지고 그런 모습을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치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 threshold가, 통증을 느끼는 threshold가 맞아봤으니까. 이걸 뭐 우리말로 감작이라고 한다고 해요. 영어로는 sensitization인데 예민해지는 거야. 그냥 자꾸 맞아서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통증의학 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가 분들은 그냥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거든요. 통증 견디지 말고. 통증을 견디고 버티는 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센서타이제이션, 감작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감작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아프고 더 많이 아프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언뜻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자꾸 매를 맞아서 무뎌지면 내가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착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인간의 몸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디자인이 됐냐면 그냥 이건 제 상식적인 짱구인데 위험을 직감을 하고 감지를 하면 잽싸게 튀라는 거야. 그 서바이벌 인스팅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견디다 보면 버티는 게 아니고 견디다 보면 더 아파지는 거야. 예전에는 그냥 견딜 만한 고통이었는데 더 아픈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통증은 학습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된다라는 거. 이 투자로 적용을 하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다?
그 구라라고.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고 더 예민해져서 뻘짓할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충동적인 매매를 할 리스크가 커지고. 특히 패닉 셀링 하는 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버티다가 입은 상처가 있잖아. 욱신욱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패닉 셀링을 하고, 패닉 셀링을 하자마자 다시 날아가고, 그럴 때 느낌이 오잖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냐면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야. 너무 아프니까. 옛 아픈 기억이, 리플리가 가슴을 부여잡는 그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손이 먼저 움직인 거지. 도망가야 되니까. 변형계 반응이라고 거의. 그게 다 그런 통증이에요. 꼭 주식이 떨어져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오를 때도 마찬가지야. 오를 때 랠리를 할 때 그걸 버텨야 되잖아. 근데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있어. 랠리 초입에 파는 이유야. 예전에 맨날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매번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이 통증에 감작이 돼 있다고? 센서타이즈 돼 있는 거야, 내 몸이. 그 통증이 쌓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아프니까. 그래서 박스권을 탈출하고 날아가려고 할 때 파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통증은 학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오해가 버티면 무뎌진다, 못이 박인다, 이런 오해가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수많은 비헤이비어럴, 행태 제모학적인 실수들, 뻘짓들, 그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통증은 학습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림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막 4년, 8년 국대 생활을 해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생활을 4년, 8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아. 적어도 석 달 몸짱 프로젝트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정말 운동을 빡세게 오래 한 사람. 국대라면, 국가대표라면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다 즐길 수는 없을 거라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 그걸 4년을 하고 국대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큰 대회에 나가서 나가자마자 실수를 했어. 예선에서 떨어져.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서 메달권에서 멀어져. 그랬을 때 뭐를 느낄 것 같아요? 그 선수가? 국대 선수가? 저 같으면 앞으로의 4년, 앞으로의 8년이 그려질 것 같아. 지난 4년, 8년이랑 미러링을 해서. 또 그걸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회가 주어질 거면. 게다가 4년 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어. 내가 국대로 남을 거다. 또 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대회에. 국대로서. 그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 그때그때 싸워야 하는 거거든. 그 허망함, 그 공포, 그게 엄청나게 밀려오겠죠. 투자도 그래. 한번 실패를 하잖아? 실패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 그 리스크가? 그러면 이게 텍사스 개떼처럼 밀려들거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버텨야, 얼마를 또 개고생을 해야, 이것도 확정적인 게 아닌 거잖아. 그 국대 선수처럼 내가 4년 후에도 또 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티켓이 보장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투자에서도 내가 얼마를 버텨야 이게 회복이 될까 확정적이지 않은데 그 통증이 개떼처럼 덤벼든다고. 이게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요. 초짜잖아? 모르잖아? 그러면 매를 그렇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냥 처음 당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내 미래가, 이 투자의 생애가 모른다고. 안 맞아봤기 때문에. 초짜니까. 근데 맞아본 사람일수록, 아까 얘기했죠? 통증이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맞아본 사람일수록 더 그 통증을 심하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저도 오래 했으니까 무뎌졌겠지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조그만 스카우트 포지션에서 마이너스가 나도 통증을 느껴요. 그 통증을 느끼는 포지션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통증이 학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지, 혹시 이 고통을 자초한 건 아닌지,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정찰병들, 천병들이 알려주는 건데 희생을 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그걸 내가 느끼질 못한다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질 않으면?
그래서 모의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고, 모의 투자는 아무런 통증이 전해지질 않거든. 도파민도 전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모의 투자는 사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근데 뭐 내가 규모가 100쯤 되는데 스카우트를 0.1 정도 뿌린다? 그것도 삘이 안 온다고. 날려도 9만일 정도가 아니고 거의 감이 안 올 정도니까. 거의 감이 안 올 정도로 뭐 모의 투자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찰병의 역할이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천병을 보낸다는 게, 포인트맨을 보낸다는 거는 앞에 먼저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대에서도. 그 친구들이 사실은 총알바지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총알바지야. 미리 보내는 정찰병도 마찬가지고. 갔는데 정찰병이 돌아오지 않아. 아니면 오지 말라고 무전을 치고 죽었어. 그게 그 친구들의 역할이거든. 전장에 보냈을 때, 적진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좀 괜찮겠다. 오래 살아남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후발대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 구조잖아.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시기에 제일 위험한 친구들이 가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투자에서도 그 스카우트 포지션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박살이 나요. 스카우트 포지션의 목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다룰 수가 있는데, 입질 수준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장을 가늠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을 가늠하기 위한 정찰병으로 보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질은 비슷하다고. 내가 꼭 돈을 벌겠다고 보낸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전쟁을 이기겠다고 보낸 애들이 아니고 알아보려고 보낸 거야. 감을 느끼려고. 본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내본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무전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오는지 살아남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럼 그 친구들은 희생을 할 수 있잖아. 실제로 많이들 희생당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카우트 포지션을 오래 유지를 했다 싶으면, 오래 유지를 했다, 오래 유지할수록 그래. 오래 유지를 했으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통증을 느끼는 그 threshold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스카우트 포지션의 크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1% 정도를 스카우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만으로도 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1% 정도인 거야. 황금 비율이 다 다르거든. 근데 그것도 꽤 큰 포지션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뭐 0.5%로 줄여도 되는 거고. 근데 아무 감이 안 와. 막 반토막이 나는데도 감이 안 와. 그러면 스카우트가 너무 작은 거라고. 어느 정도 통증은 느껴야 돼. 그런데 통증은 학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통증으로 내가 본진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을 거의 전달받을 수 있는 거야. 특히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통증을 많이 느껴본 사람일수록, 아까 말했듯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더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카우트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나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예요. 일단 아프고 시작해. 게다가 누구도 탑 바텀을 맞힐 수 없다고. 그럼 내가 팔았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샀을 때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내가 사는 게 바텀이고 내가 파는 게 탑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커져.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웃기죠?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도 통증을 느낀다고. 사고 나서 떨어질 때 더 큰 고통을 느낄 뿐이야. 양쪽 다 고통이야.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쟁이는 평생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의 크기는 커지고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두 번째, 제가 그 국대 얘기를 왜 했냐면, 마이너스가 나면 뭘 느낄 것 같아요? 짬이 더 되는 사람일수록 그래. 더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시간의 크기를 느낀다고. 앞으로 내가 버텨야 할 고통의 시간. 국대 선수라면 미니멈 4년이잖아. 아시안 게임을 나간다 그래도 미니멈 2년이고, 근데 아시안 게임보다는 올림픽 이상을 바라는 게 국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4년을 버텨야 된다고. 그것도 불확실한 4년. 4년 후에 내가 또 국대일 거다, 또 올림픽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올림픽 왜 국제 정치 때문에 건너뛰기도 하잖아요. 그럼 세대는 거잖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세상이 꼭 내 뜻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예정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건너뛴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막 밀려온다고. 똑같아 주식쟁이도. 마이너스를 느끼는 순간 내가 판단이 틀린 게 아닌가? 시장이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닌가? 내가 투자한 기업만 박살나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밀려온다고. 그리고 짬밥이 있을수록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다고. 늘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그 트라우마가 긁어대기 때문에 옛날에 그 상처를, 상흔을 굉장히 아프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당시의 손실에 대한 통증이 아니고 이걸 얼마나 견뎌야 하는가, 그 듀레이션에 대한 공포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가 됐든 닷컴이 됐든 아니면 코비드가 됐든 이걸로 막 한 5년 견딘 분이 있어. 5년이나 7년 막 견딘.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럼 그걸 대입한다고.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또 옛날에 그때처럼 5년 7년 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내 머릿속에서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거든. 아, 그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런 기억이 더 극적으로 과장되게 막 머릿속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야. 난 못 견딘다. 난 두 번 다시 그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나서 팔자마자 막 또 날아가.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두 가지. 첫 번째, 고통은 학습이 안 돼. 오히려 amplify, 증폭되는 거야. 더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더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쌓였겠죠. 더 예민해졌겠죠. 제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손실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오래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공포가 어디서 온다? 실제 손실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견뎌야 할 불확실한 기간, 그 듀레이션에서 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럼 답이 나오거든? 이게 학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없으면 대처가 안 돼.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어떻게 해? 개인이잖아. 여러분들도 대부분 혼자 하실 거 아니야. 시스템이 없다고. 시스템이라는 건 나를 막아줄 외부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다고. 그게 대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 집사람과 마눌님하고 저. 그리고 마눌님이 저보다 항상 포트가 더 크고요. 제가 뭐 이 집안의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거의 운용은 똑같아. 티시스도 똑같고. 근데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한 발 늦은 거지. 마눌님이. 제가 먼저 하고 정찰병도 제가 먼저 보내고 먼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마눌님한테 본진을 보내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통증은 내가 먼저 느끼는 거야. 마눌님은 거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맞아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물론 마눌님도 마이너스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못 느끼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저처럼 전장에서 직접 뛰지는 않기 때문에 저보다는 통증이 덜 할 거라는 거지. 어쨌든 마눌님은 충동 매매를 한 경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야. 제가 하는 행태를 보면 분명히 남아있어. 왜냐면 그게 사각지대고 통증에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서 손을 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아야지 내가 자제를 하거나 짬밥을 키워서 뭐 멘탈을 키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통증은 학습이 안 된다. 사람은 아프면 손을 떼게 돼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그 듀레이션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온 기간, 그 패턴들, 그 패턴을 인식하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스카우트 포지션에서 느끼는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아팠던 그림들이 마구 떠오르는 거야. 그 작은 손실, 작은 이익,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로 그 패턴을 내가 경험했던 전장에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증폭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그걸 방어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방어가 안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전장에서 싸워야 하는 장군인데, 장수인데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고. 현명한 장수라면 대비를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한다고? 그래서 구조,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특히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 시스템이 없어서 실패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실패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그것도 건방진 거니까. 아직까지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포트를 나눈 거예요. 마눌님이랑. 그리고 늘 마눌님이 오버퍼폼을 했어. 저보다. 제 수익률의 거의 1.5배? 1.3배에서 1.5배 늘 그랬거든요. 저보다 한 발 늦게 맞는 것도 있지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 먼저 맞아보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통증과 미래에 대한 공포, 그 패턴에 대한 공포, 그걸 미리 느껴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 리스크가. 저는 아직도 그게 있는 거고. 왜? 제거가 안 된다고. 이 리스크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변형계 반응이 제거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 뜨거운 거에 손 대고 있으면 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갑자기 그런 통증을 느끼면 그냥 손을 떼게 된다고. 평소 때는 느끼지 않는데 당연히 따뜻할 줄 알고 그냥 미지근할 줄 알고 손을 댔는데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그러면 뗀다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그리고 그걸 많이 느꼈을수록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니까. 옛 어른들의 말에 다 들어있어. 그게. 속담이 왜 만들어진다? 그게 그 통찰의 엑기스라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의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라고.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전제잖아요. 상식적인 거고. 나 혼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통증을 느낄 때.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아니면 사각지대니까 사각지대를 보여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사각 그 거울을 달든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뭐 플랜을 짜던가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A4 용지 한 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2.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걸 놓고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지금 모순이잖아.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걸 내가 지킬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아니면 도박꾼이 나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벽에다 붙여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시스템 그림이 나와. 일단 외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부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외부 장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기관들은 다 있다고요. 그게 백오피스라는 게 있고 미들오피스라는 게 있고 프론트오피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부서별로 나눠서 서로 감시를 하고 체크 앤 밸런스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개인이잖아. 말 그대로 개인. 그러니까 특히 전업 투자 하신다는 분들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노출돼서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 통증에 센서타이즈 되면서 어떤 충동적인 짓을 할지 모르는 전장에 매일 투입이 되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위험할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 시장이 오래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줄 안다고. 내가 좀 이제 무뎌졌나 보다. 이거 견딜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아닌데 그냥 시장이 저한테 좀 잘해주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하게 된다고.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됐나 보다. 그 대원칙은 달라진 게 없거든. 통증은 학습이 안 되고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건 과거에 그런 공포를 느꼈던 패턴에서 끄집어내는 거고, 실질적인 공포는 미래의 듀레이션, 그걸 못 견딜 거라는 데서 오는 건데 그건 달라질 게 없다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룰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셔. 대부분 현금이 어디 들어있어? 예수금으로 들어있거든. 누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트렌치로 나눠서 한 3개월에 나눠서 디플로이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을 때 디플로이를 하겠다거나 그런 룰 만들어 놓잖아. 지키세요? 그 대부분 지키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냥 룰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라고. 그걸 못 지킬 거라는 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룰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룰을 인포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나한테 인포스 할 수 있냐고. 못 한다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을 디플로이 하는 방법도. 그것도 그냥 계좌를 나눈다?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이체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RP 정도에 넣어놓는다면 그게 억제력이 좀 약한 거고, 하루 이상 며칠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상품, 그런 데다가 넣어놓는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포트를 나누는 거라고. 내가 손댈 수 없는 포트를 만드는 거라고. 말만 할 수 있는 포트, 간접적으로 영향만 줄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데, 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부부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늘 모든 사람이 백년해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반려를 만났다라는 전제거든. 포트를 서로 나눠 갖고 공동 운영을 한다는 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래서 뭐 마눌님이랑 나눠라, 뭐 남편이랑 나눠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이걸 자식이랑 나눠라,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충동적으로 고통에 반응을 해서 뭔가 실수를 할 리스크가 있을 때도 안전한 밸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성체가 하나 있다. 뒤에 후원군이 하나 있다. 그걸 느낄 때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통증을 극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이 돼. 그렇게 살아남으니까. 저도 아직도 뻘짓한다고.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을 느꼈던 패턴, 그것 때문에라도 실수를 하거든, 자꾸. 그건 한 번도 이걸 내가 이제는 극복했다 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포트를 나눠서 운용을 하는 거야. 왜냐면 마눌님이 가지고 있는 포트는 그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나의 통증 때문에 그 포트가 움직일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통증을 느껴서 정찰병한테 전달되는 통증을 간접적으로 느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마눌님과 상의를 해서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좀 쿨다운을 하는 과정을. 흥분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좀 잦아드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 그리고 마눌님이 푸시백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있고. 물론 마눌님한테 저의 짬밥을 기대할 수는 없어. 여러 가지로 저의 도메인들을 다 기대할 수도 없고, 아까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찜찜해서 안 했지만, 반려를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인텔리전트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그건 혹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까지 요구할 수는 없어. 도메인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그 마눌님이 저처럼 다양한 도메인과 또 이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걸 동일하게 쌓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냥 비슷한 레벨의 디서플린과 자질과 템퍼러먼트와,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인테그리티, 인성,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믿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지적인 레벨, 그게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대화는 되니까.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대화가 안 될 수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십몇 년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시기였으니까 그 전에가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두들겨 맞고 막 진짜 오마하 비치에서 죽다 살아난 게 아니라 몇 번 죽었죠. 그렇게 통증을 어마무시하게 느꼈을 거 아니야. 그 이후에 좀 나아진 건데 하루도 통증을 안 느끼는 날은 없어. 제가 100%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통증을 느끼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모사들이랑 워크 카운슬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던져본 거야.
이 틀전엔가도 그런 주제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사들이 늘 푸시백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백을 하는 적은 없거든. 그런데 100% 현금화에 대해서는 죄다 정말 극구 반대해요. 근데 나도 그걸 이해해. 왜냐면 그 경험이 있어. 100% 현금화를 했던 기억. 올인을 한다는 게 컨빅션이라고 그랬잖아요. 100%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100% 확신을 해서 이제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현금에 올인을 하는 거라고? 둘 다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거지만 100% 확신을 하는 거니까 통증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겨. 100% 현금을 들고 있으면 시장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언뜻 그렇게 단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쪽 면에서만 내가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통증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야. 시장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올라가 버리면 그 통증은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리고 시장과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시장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은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그거 진짜 현실이거든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떠날 수 없는 곳이 시장이야. 그냥 이 시장 주변을 배회할 수는 있어. 그러면서 늘 기웃거릴 수는 있는데 떠날 수는 없다고. 저도 그건 인정하거든. 몇 번 떠나려고도 해봤어. 안 된다고요. 떠날 수가 없다고. 이미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 부근에 머무를 수는 있다고. 그러려면 스킨 인 더 게임, 발은 살짝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실적인 느낌이 전해져. 시장에서 어떤 통증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지 그걸 좀 느낄 수 있다고. 그게 전혀 안 느껴지면 감이 없는 거야. 감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언젠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들어가지를 못해. 아플까봐.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 때도 못 들어간다고. 막 개폭락을 해서 물반 고기반일 때도 들어가질 못해. 손이 안 나가. 아플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닥을 잡지 못한다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느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비드 크래시 때도 그랬고 GFC 때도 그랬고 닷컴 때도 그랬을 거예요. 닷컴 때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지.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몇 프로거든. 마이너스 막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가 나기도 하고. 그걸 몇 번 경험을 해보면 그 통증 때문에라도 그 통증 패턴 때문에라도 미리 아파. 이미 알기 때문에 결과를. 근데 그걸 견뎌야 하는 거거든. 떨어지는 칼날도 잡아봐야 돼. 분명히 비일 걸 알면서. 그 바닥에 꽂힌다? 그 웃기는 얘기거든요. 꽂히는 걸 확인한다고? 그 다 하인드 사이트라니까. 그런 말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다 하인드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야. 칼날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게 바닥과 꼭지를 맞출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패턴이 꼭 디스트리뷰션 패턴이거든. 몇 달 동안 미국 장이 지금 꼭지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거.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지금 모형들도 동의를 하는 게 몇 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정도 케이프가 40부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리치한 시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오래 기면, 그리고 랠리가 살짝 있을 때마다 팔아먹고, 그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는 사람들은 어저께도 얘기했던 엑싯 리퀴디티가 되는 거야. 그걸 받아주고 백홀더로 남는 거거든. 반대 패턴이 뭐다?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떨어지지도 않고 내가 폭락할 것 같아서 팔면 살짝 올라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매집 패턴인 거거든요. 어큐뮬레이션 하는 패턴. 정반대거든. 지금 어큐뮬레이션 매집 단계에서 사면 굉장히 크게 버는 거고, 디스트리뷰션 단계에서 사면 영원한 백홀더가 될 수도 있다고.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팔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둘 다 통증이라고.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걸 몇 번 경험을 하잖아. 이미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 그 전장 경험이 있잖아. 그 스카 티슈가 있는데 그게 아문 게 아니라고. 언제든지 비 오는 날 욱신거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비슷한 패턴을 뇌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지레 아프다고.
그런데 100%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통증을 손이 나가기 전에 느낀다고. 박살이 났을 때도. 물반 고기반이고 이 떨어지는 칼날은 지금 잡아서 절대 잃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안 나가. 왜? 잡는 순간 베일 거거든. 그리고 분명 마이너스일 거거든. 그럼 손이 안 나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맞는 배팅이라고 생각할 때 약간은 물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미 통증을 살짝은 느끼고 있어야 돼. 거기 밴드에이드라도 반창고라도 붙여주려면 현금이 왕창 있는 상황에서 내 천병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천병이 들어간 전장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장이야. 그러면 수고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정찰병들을. 근데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이 분명한데 확신이 더 생겼어. 저건 애들이 잘못해서 정찰병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원군을 보낼 타이밍이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원군을 보낼 수 있는 장수가 되려면 통증을 느끼면서 본진을 보내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럴 수 있으려면 정찰병이 있어야 된다고. 걔네를 구하러 가야 된다고. 100% 현금일 때는 내가 그 전장을 살펴보지도 않아. 정찰을 안 했기 때문에 늘 위험한 거야.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해. 그래도 정찰병이 있어서 스카우트가 있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스카우트에서 느껴지는 그 전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관찰을 해왔다면 이 와치리스트에다가 넣고 관심 종목에다 집어넣고 쳐다보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다고. 실제로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나는 무전을 받은 거야. 얼마나 아픈지 간접적으로 느낀 거거든. 그래서 진짜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100% 현금이면 언뜻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코비드 크래시 가장 가까운 예가 코비드 크래시였으니까 코비드 크래시로 막 거의 반토막 나는 기업들이 물반 고기반으로 생긴 상황에서 100% 현금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 아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못 잤을 거라고. 내가 지금 안 샀는데 막 날라가 버리는 날도 있었잖아. 늘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진 않아? 이러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플러스 10%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 이러니까 선택적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근데 100% 현금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대부분은 물려있던 사람들 중에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상이야. 크래시가 났을 때 100% 현금을 들고 있으면 떼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라고. 크래시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물려서 정찰병들이 초토화되고 있을 때 그때 원군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벌 가능성이 높아요. 통증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버텨온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맞을 때 통증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어. 100% 현금을 들고 크래시가 났을 때 디플로이를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는 있어. 얼마나 아플 거를 미리 지레 생각을 해서 손이 안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reinforce가 될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이너스 10% 20%가 났는데 나는 현금이야. 100% 현금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났어.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reinforce가 되거든. 오우 안 들어가길 잘했다. 계속 그럴 거거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 오늘 안 샀는데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가 났어. 그럼 그 통증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런데 스카우트 정도에 물려서 이미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마이너스 막 30%.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전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건 스트럭처럴리 구조적으로 망가진 애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외부 샥이야. 엑사지너스라고 하거든요. 인다지너스, 엑사지너스가 있어. 인다지너스라고 한다면 이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거고 기업이. 엑사지너스라고 한다면 외부 충격이라고. 테리프 같은 거. 사실은 기업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그냥 랠리를 한 거야. 엑사지너스였다고 그게. 외부 충격. 그걸로 무너질 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카우트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 이건 엑사지너스다.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다지너스 펀더멘탈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믿는다면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본진을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원군을.
시장에 전체에 불이 났으니까 나는 100% 현금을 들고 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미스프라이싱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고. 불이 꺼지잖아? 그럼 회복이 된 거잖아. 그러면 페어 프라이스쯤에 들어가는 거야, 늘. 그 기회는 못 먹는 거라고. 그 기회를 알려주는 게 정찰병들의 역할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굉장히 부정적이야, 이 시장에. 아실 거야. 제 느낌이 그렇잖아, 맨날 하는 얘기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100% 현금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시도도 해봤어. 여전히 100% 현금이어도 통증을 느껴요. 반대로 튀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업사이드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는데, 내가 100%라는 확신을 했을 때 그 오만에 대한 매를 맞는 거, 100% 확신을 하는 거에 대한, 그걸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때는 100% 현금을 들고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포지션을 좀 잡은 거거든요. 매를 차라리 맞자. 긍정적으로 맞자. 그게 스카우트들이 하는 짓이라고. 내 컨빅션에 대한 해치. 그리고 분명히 아무리 크래시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미스프라이싱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또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 그걸 트렌치별로 디플로이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생긴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디서플린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 제가 100% 그걸 지킬까? 인간이라니까. 100%못 지킨다고. 진짜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100%못 지킨다고. 난 그걸 인정한 지가 꽤 오래됐어. 그래서 포트를 나눈 거라고. 마눌님은 거의 100% 지켜요. 적어도 제가 짜놓은 액션 플랜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내가 그거를 중동적으로 강요할 방법이 없거든. 일단은 적어도 하루 이틀 딜레이가 생겨. 마눌님한테 뭔가 엑스큐션을 시킬 거면 제가 늘 먼저 행동을 하니까, 먼저 나가서 싸우니까, 마눌님은 후원군에 해당한다고. 원군에 해당하는 거고, 내가 본진이고, 그리고 정찰병들을 보내는 것도 내가 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늘 뒤쪽에서 들어온다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구조적인 방법, 구조적으로 나의 약점, 인간으로서의 약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그 바이어스에 대한 약점, 가장 좋은 건 내가 먼저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건데, 인지를 했잖아. 무지의 인정. 인지를 했으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 나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게. 그럼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장치. 그게 선명한 사고라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야 뭐가 따라와? 평정심이 따라온다고. 아,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 내가 파산할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줄였다. 내가 뻘짓할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줄였다. 라는 평정심이 생긴다고. 지금까지의 제 통증 패턴으로 보면 요즘 시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요즘 시장이 하는 짓은 디스트리뷰션 패턴이 맞다고. 디스트리뷰션에서 느꼈던 통증을 마구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다라는. 어큐뮬레이션 단계에서 느끼는 통증은 다르다고. 바닥권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래도 버티면 회복이 된다라는 통증이라고. 디스트리뷰션 단계에서 꼭지 부근에서 그 통증을 느끼면 이거 잘못되면 좆된다 라는 걸 이 전장에서 늘 느끼던 걸, 늘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걸 다시 느껴야 되니까 내가 어떤 공포를 느끼겠어요? 듀레이션 공포를 느낀다고. 얼마나 갈까 이게, 여기서 물려서 회복이 되려면. 닷컴 이후로 10몇 년이 걸렸고 평균적으로 7.5년이 걸리는데 내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럼 내 삶이 어떻겠냐고. 앞으로 그 시간 동안, 그 듀레이션 동안 내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하거든. 구조적인 밸런스가 필요하고, 호텔 캘리포니아니까 체크아웃은 할 수 있는데 떠나질 못한다고 시장은. 그럼 만약에 이 리커버리 기간이, 디스트리뷰션이 끝나고 박살이 나서 리커버리가 되는 기간이 단 3년만 걸린다고 쳐도 그 3년 동안 굉장히 불행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 호텔 캘리포니아가 지금은 막 들떠 있지만 3년 동안 죽어 있을 거거든. 굉장히 우울하고 거의 폐허 같은 분위기로 들어갈 거거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공포라고.
그리고 이미 그걸 겪었던 사람이니까. 코비드도 겪었지, GFC도 겪었지.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 주변 분들한테, 요즘 들어온 주변 분들한테, 이 멜트업 시장에 익숙해지는 도파민 히트에 막 샤워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시장은 그런 곳이 아니야.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도파민 샤워 기회거든. 이게 마지막이라고. 거의 시장은 한 열 기준으로 봤을 때 1, 2 그 정도 그런 시기가 있고 나머지 8, 9는 말 안 해도 아실 거 아니야. 그냥 역사 통계를 보셔. 지금 시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못 살아. 아마 그 듀레이션 공포가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야. 경험을 하실 테니까. 누구든지 경험을 하게 돼 있어. 이렇게 멜트업이 계속된다고? 어느 나라 시장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런 매를 아마 시게 맞을 거라고. 대부분은 한 번 맞아서 되돌아오지 못할 거고 퇴출될 테니까. 그리고 그게 또 일생일대의 통증으로 남을 거고 학습 안 되는 통증.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 스스로도 지금 다지는 거예요. 첫째, 통증은 학습이 되지 않는다. 그걸 내가 버텨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둘째, 내가 느끼는 공포는 사실상 듀레이션에 대한 공포다. 그리고 그간 느꼈던, 전장에서 느꼈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증폭하면서 느끼는 공포다. 그걸 늘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세운 사람이라면, 저처럼 그렇게 세운 사람이라면 그걸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reinforce를 해야 되는 거고, 무너뜨릴 게 아니고, 그 reinforce를 해서 지켜나가는 게 또 디서플린인 거고. 그게 없는 분들이다?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될 거야. 안 그러면 혼자서 그 통증을 이겨내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여기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과거랑 좀 다른 게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그 AI는 버블에 가깝다라는 테시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니까. 월카운슬의 이 프론티어 모형들 3개랑 클로드랑 GPT랑 제미나이랑 얘네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없는 애들이잖아. 물론 인간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전혀 없다고는 못해요. 얘네들 패턴 자체가 인간의 패턴을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를 조금 인지를 하고 상대를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애들이야. 저한테는 모사들이니까, 제가 주군이라면 얘네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내가 소화를 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크로스 도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대화가 되는 인텔리전트 레벨이 저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상대라는 거. 이고도 없고 대화를 했을 때 삐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뭐 하시한 말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삐질 이유도 없고, 얘네들이 저한테 하시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삐질 이유도 없잖아. 근데 제가 삐지는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건 전 인간이니까 약간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이 또 뻘짓할 때가 있으니까 헬루시네이션도 하고 그럴 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거든. 거의 아직은 이고 컴피티션이라는 걸 학습하지를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학습을 할 거야, 얘네들도. 그걸, 그런 삘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게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인의 thesis가 확실하고 그리고 액션 플랜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월카운스를 틱하게 만들어서 모형 하나라도 저처럼 이렇게 3개를 쓰지는 않더라도 대화를 해나가면서 전략을 내가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고,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 아는 십장. 아는 십장이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결국은 일꾼이야. 모사고 주군이 잘해야 돼. 그래서 끌려다니지는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같은 레벨이에요. 최소한 그게 베이스야.
얘네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레벨이 비슷해야 된다고. 그 도메인에서만큼은.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보면 짬밥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고 제대로 해온 사람이라면 얘네보다 높은 위치여야 돼. 얘네들은 평균적인 거니까. 평균적인 패턴을 학습한 애들이라 시장의 평균적인 패턴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여주는 피파 테스트라는 걸 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95% 디스트리뷰션에서 비슷비슷한 얘기들만 한다고. 그냥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만 한다고. 나머지 이 5% 아웃라이어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통찰과 직관이 있어야 사실은 돈을 벌 수 있거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돈을 벌겠냐고. 95%가 하는 걸 따라해서 돈을 벌겠냐고. 상위 5%가 버는 건데. 그러니까 늘 그 상위 5%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크로스 도메인.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야. 주식쟁이가 주식만 파고 있으면 필망한다고. 도메인을 넓혀야 된다고. 투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야도 파고 들어야 돼.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여기다 응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 5%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호텔 캘리포니아지만 시장과의 거리를 두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 넓히고 있는 도메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과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제가 모형들이랑 대화를 하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전혀 쓸데없는 것도 갖다 막 붙인다고. 외부에서 나오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 그걸 얘네들한테 기대할 수는 없어. 얘네들이 그걸 나한테 던져준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얘네들은 평균적인 패턴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넥스트 토큰 프리딕터잖아요. 아직까지는 LLM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그 5%의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인사이트나 인투이션은 얘들이 토큰을 뽑아낼 때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상위권에 올라오질 않는다고. 일반적인 게 가장 먼저 올라오지. 그래서 자꾸 5%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제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프라이밍을 해주면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 이 기본 정규분포의 특징이잖아. 95%를 버리고 이 5%를 가지고도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정규분포를 또 나눌 수 있죠. 그 5%의 정규분포가 99%가 돼서 또 95%를 잘라내면 점점 아웃라이어 쪽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애들이야. 근데 그냥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대화만 한다면, 내가 질문을 하고 얘네들이 답을 주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평균적인 거야. 얘들이 평균을 학습한 애들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 95%에 묻어간다? 시장의 95%에?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번다? 상위 5%. 95%의 평균에 묻어가면 벌겠냐고. 오히려 잃겠지?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상식이 통해. 그래서 늘 마지막 질문은, 저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그거야.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그러려면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지. 상식적인 투자자들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